네, 어서오세요. 한국전쟁. 한국만 빼고 다른 나라들한테 모두 이익이 되었던 전쟁이죠. 원래 전쟁의 속성이 그래요. 또 우리 스스로 발등을 찍은 전쟁이기도 하죠. 한국전쟁 흐름이야 뭐 한국인들 다 뭐 알고 있잖아요. 우리 영상은 우리가 처했던 국제적인 문맥만 다룹니다. 주제별로 얘기해 볼게요. 남한 군대를 미국이 엉터리로 만들었다는 거는 뭐 말씀드렸고, 북한 이야기는 안 했네요. 소련은 쓰다 남은 구형 무기들 중국, 동유럽, 북한에 팔아제끼기 시작했습니다. 1949년 3월 달에 소련이 이제 철군하면서 1952년 7월까지 만기 연 이자가 붙는 차관을 주고 무기하고 장비, 물품들을 사라 그랬어요. PPSH 40일 기관총 같은 폐기물, 소총 15,000개, 대포 139개, T-34 탱크 37개, 각종 걸레 같은 비행기 94대 이런 것들을 팔았습니다. 소련은 이 고물을 팔면서 2억 5천만 루블, 한 6,250만 달러 정도 돼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북한이 뭐 돈이 있나? 쌀 3만 톤을 일단 주고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T-34 정도나 여전히 성능을 가지고 있을까? 부품도 없었고 기술도 모자라서 문제가 많았죠. 22대가 전투 비행기로 쓸만했는데 10대를 아예 나르지도 못했고요. 비행 예비 부품 그거는 전체 비행기의 10%에서 15%만 갖고 있었고 그랬습니다. 철군한 다음에 소련이 군사고문단 파견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조종술도 안 가르쳐주고요. 조종술을 배우기 시작한 북한군이 단 11명 있었어요. 나머지는 소련 군사고문단 술이나 처마시고 다녔지 나중에 스탈린이 1951년에 겨울에 소련 공군을 참전시키잖아요. 그때 소련이 참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북한 조종사들을 찾았는데 한 명도 없어. 누가 안 가르쳐주래. 그래갖고 소련 조종사들한테 북한 군복 입히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내보냈죠. 포로로 잡히면 걸려들 텐데 왜 그런 눈 가리고 앙하는 짓을 했나 몰라요. 1949년 봄에 남한군이 개성으로 쳐들어왔죠. 그리고 남한군한테 아주 북한군이 심하게 깨져요. 하지만 같은 해 8월 산악전투에서는 또 이겼다고. 그래서 남한군하고 북한군이 이렇게 한국전쟁 연습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북한 경우는 1950년 들어갔고 13만 5천 명 모병을 했습니다. 남한도 모병, 북한도 모병이었어요. 징병 아니었습니다. 원래 징병하려고 그랬다가요. 남한은 미군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제 13만 명이나 모아놓고 무기는 없으니까 어떡하겠어. 그래서 2억 달러 정도에 상당하는 금하고 은 그리고 소련이 필요로 했던 원자폭탄 재료 모나자이트 정관 같은 걸 팔았습니다. 그래갖고 무기를 사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1950년 초에는 상당히 이제 군사력이 좀 커졌죠. 북한이. 1948년 건국 당시 김일성 나이가 36살. 스탈린이 70살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소련한테 무릎을 꿇어야죠. 그래서 소련 문화를 북한에 소개하고 러시아를 장려했고 정부 각처의 소련 고문들을 돕고요. 특히 군사 고문단은 대대 수준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소련 정부는 차가웠어요. 북한의 금하고 은, 광석 가격을 되게 낮게 책정한 반면 소련의 무기 가격은 되게 높게 책정해가지고 강도짓을 벌였다 이 말이에요. 김일성은 그냥 속았죠. 하물며 속은 걸 알았다 하더라도 어쩔 수도 없었고 무기를 갖고 들어올 나라가 소련밖에 없었으니까. 소련은 그 당시에 동유럽도 그랬어요. 동유럽에서도 동독이라든가 루마니아, 헝가리한테 전쟁 배상금 뜯어먹고 살고 있었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이 소련이. 북한만 친구처럼 되었겠어요? 왜? 무슨 이유로? 미소공동위원회 소련 대표 스티코프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찌다노프 소련 정치국에 그 사람이랑 개인적으로 친해가지고 북조선에 좀 상당히 좀 외교적으로 좀 잘해주고 물자 좀 갖다주고 그러라 그러면서 굉장히
친화적으로 지냈다고요. 그 스티커프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김일성한테는. 하지만은 소련 정치국 일반은요, 북한한테 차가웠다고요. 예? 따뜻하게 할 이유가 없었다고요. 당시 미국의 CIA는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소련과 북한 관계를요, 위성국 관계라든가 종속 관계 이런 거를 보고 있었다고요. 그 당시 CIA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국장들은 죄다 군인 출신이고 반공주의에 세뇌돼 갖고 정보가 들어와도 정보를 해석을 못했다고. 그러하니 남북의 모든 지도자 대다수가 공산주의 내세우고 사회주의 내세우고 뭐 그랬다 하더라도 아나키즘 내세우고 그랬다 하더라도 실은 철두철미하게 민족주의자라는 사실을 잘 파악을 못했어요. 김일성도 마찬가지잖아요. 김일성도 무슨 공산주의 뭐라 그랬어도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자 아닙니까? 이승만 보세요. 자유주의 외치면서도 미국에 그냥 대가리 갖다 들이박잖아요, 막. 한국 민족 이거 징글 맞자니까. 이런 민족성을 잘 몰라요. 이 소련이라든가 미국은. 들이박는다고 이게 이 한국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박치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잖아. 시라손이라든가 김일 모두 박치기 그게 어떻게 공격 방법입니까? 자기 머리 때려박는 게. 그래도 때려박아요. 조선 사람들은. 징글 맞은 민족입니다. 불가리아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야. 실은 불가리아도 조선 피가 좀 섞여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김일성도 나중에 소련한테 들이박죠. 들이박을 수준이 아니에요. 소련을 아주 엎어치기를 해버립니다. 나중에. 징글 맞은 민족입니다. 그것도 파악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CIA는 말이에요. 중국으로부터 소련 무기가 북한으로 들어간다 다 알고 있었고 뭐 방어 목적이긴 하지만 북한군이 38선까지 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하지만은 북한은 소련군의 위성국이니까 남침 허락 안 해줄 것이다라는 확신에 차 있었어. 심각한 착각을 했던 거죠. 그죠? 게다가 CIA 문건 몇 개를 보면요. 중국도 소련의 위성국이라고 헛소리라는 문서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요. CIA에서. 그러니까 CIA의 그 정보 분석 수준이 이 수준 이코락성이니까 메가더 수준은 오죽했겠냐고요. 중국군은 절대 안 들어올 거다.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기껏 들어와야 한 몇만 수준이겠지 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아무튼 아무리 세부적인 정보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머리가 진영 논리로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보를 해석할 능력을 못 갖고 있다고요.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3년 앨런 덜레스가 이제 CIA 국장이 되면서부터 CIA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때 앨런 덜레스는 그 요원들 공부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특히 역사 교육 많이 시켰고요. 그 다음부터 미국의 CIA가 정보력이 된 게 탁월했어요. 그랬습니다. 김일성은 어땠을까요? 김일성은요, 남한을 빨리 장악하면 미국이 움직이지 않거나 아니면 개입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북한 정보원들도 남한하고 미군 정보를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도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요. 웬만한 정보의 큰 부분들은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전쟁은 무기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 외교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수완 자체가 없었다고. 전쟁에 앞서서 정치 외교 수완이 없으면요. 자국민들을 고기 분쇄기로 갈아버립니다. 젤렌스키 보세요. 민족해방투쟁이라고 하는 대의가 있다고 해도 이거를 정치 외교적으로 잘 버무려야 되거든. 근데 김일성은 그러기에는 너무 젊었어요. 40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겠어. 1950년 3월 뉴욕타임즈가 이를테면 이승만 정부가 북한 침략을 반대한다고 하는 국회의원 13명을 국가보안법으로 집어넣었다고. 이때 이 좋은 기회를 활용도 못했어요. 국제 호소를 해야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승만을 굉장히 비판하고 이러면서 적대적인 명분을 쌓아야 했다고요. 그게 세계 정치, 세계 외교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고. 정당성을 가져가는 게. 근데 김일성은 그런 걸 몰랐어요. 게다가 실질적으로 미국이 이승만을 싫어했잖아요. 그걸 이용할 줄도 몰랐다고. 더 큰 거는 이승만 정부는요. 유엔이 인정한 유일한 합법 정부였어요. 하지만 북한 정부는 유엔이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물론 그 당시 유엔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치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엔을 세워주려고 한국전쟁 일으킨 거 아니에요. 유엔의 뭐랄까 위치를 너무 우습게 봤죠. 아마 그랬나 봐요. 아무리 유엔이 뭐
개입을 하려고 나선다고 해도 소련이 부표를 던지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안보리에 소련이 있으니까 소련 우리 형님이 도와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우물 안에 개구원이라는 거예요. 김일성이. 유엔 안보리는 개입을 지지해버렸죠. 소련은 불참해버리고. 유엔이 뭐 남한이 좋아서 개입하라 그랬나? 우리 유엔이 우리 각각 국가가 뭉쳤는데 그래서 주권을 인정해준 남한을 북한이 쳐들어와 우리가 인정도 안 한 괴뢰 집단이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9대 0으로 그냥 통과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소련도 어쩔 수 없이 코너에 몰게 만들었다고 김일성이. 소련마저도. 일단 내려온 건 내려온 건데 진짜 내려왔던 북침을 했던 남침을 했던 어쨌든 간에 일단 남침이라고 다 알고 유엔 사람들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걷다가 소련 혼자서 부표를 던지면서 개입 반대한다 이래버리면 소련 꼴이 뭐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불참해버린 거라 이 말이지. 이로써 외세의 개입을 되게 쉽고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개입하도록 만들어준 게 김일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나중에 그랬잖아요. 응? 소련이 안보리에 불참한 것은 하나님에게 찬양할 일이다 그랬습니다. 뭘 하나님한테 찬양을 해. 소련을 찬양할 일이지. 이번 한국전쟁 영상을 계기로 이승만을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됐거든요. 이 사람은 눈이 좀 넓은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외교력도 상당하고 그랬더라고요. 좀 몰랐어요. 이승만. 뭐 소련이 무기 가격 속인 거, 외교적으로 무정하게 대한 거, 안보리 불참해 갖고 유엔 개입 부른 거, 나중에 또 미군이 압록강 가까이까지 북상하니까 스탈린이 한 짓이 뭐냐면 압록강 건너갖고 아예 만주 쪽으로 들어와라. 한반도 버려버리자. 뭐 이런 태도. 김일성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김일성도 실은 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철이 엄청나게 들었다. 이거예요. 현실 정치를 배운 거죠, 뭐. 그래서 한국 전쟁이 끝나자마자 북한 외교가 가파르게 친중공으로 기울었고요. 1950년대 중반에는요, 북한의 친소련 관리들을 모두 숙청해버립니다. 1960년대 북한의 산업이 이제 비교적 성공을 거두잖아요. 그때 김일성이요, 소련하고 외교 관계를 굉장히 차갑게 만들어버립니다. 겉으로 보면 서로 적대국인 줄 알겠어. 주체사자 사상이 이때부터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군 같은 경우는 개입 초기부터 자만심에 들끓었죠. 인종적인 우월감도 있었고. 그래서 미군이 첫 그 공격을 시작한 게 1950년 6월 29일 평양 비행장 공중폭격한 건데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7월 달쯤에 서울 통과해서 승리 퍼레이드 벌이겠다. 이렇게 판단해갖고 장교들한테 여름 행진 군복을 챙기라 그랬어. 참 오만하죠. 이렇게 오만한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게다가 반공세뇌까지 당해갖고 한국으로 들어왔어, 이 장교들이. 그래갖고 한국 장교들하고 한국 장성들이랑 협력을 안 했습니다. 마치 같이 싸우는 한국군을 북한군의 간첩인 양 이렇게 판단했다고. 옛날에 하지중장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는 똑같아요. 조선인을 적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브루스 커밍스가 이야기하기를 이게 무슨 메가더 포부의 언론 유인물, 대언론 대북한 유인물이라는 게 코미디란 미치광이들이 쓴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웃기게 얘기했죠, 그죠? 삐라 같은 거 보면 좀 웃겨요. 그죠? 김일성이 북한 들어왔을 때는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대신 북한 주민들이 살이 쪘는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김일성만 살이 찌고 북한 주민들 뼈만 남았더라. 북한군을 전쟁터에 앞세워서 우리 중공군은 저놈들 먼저 다 죽으면 나중에 우리 북한 차지할 거 아니가? 뭐 이런 것들. 아이고, 유치찬란하죠. 하지만 전쟁 시에 모든 삐라는요, 다 유치찬란해요. 근데 아직도 전쟁도 아닌데 이런 삐라 같은 문건들을 일부러 만들어서 조작하고 만들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웃기는 항공도인애들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아직도 전쟁 중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넘어가는 인간들도 뭐야? 하여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잘 보여주듯이 미국의 전략은 무조건 화력전이었습니다. 때려 부수고 보는 거예요. 웨이안드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의 전쟁 방식은 특별하게 폭력적이고 치명적이고 끔찍하다. 우리 군인들의 생명보호를 위해서 폭탄 쏘고 폭탄 날리고 대규모 화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대량 파괴하고 대량 살상이 미군의 그냥 전략이 기본 전략이었다 이거예요. 자본주의적인 전쟁이죠. 물자 소비하는 거. 보세요. 서울 수복한다고 들어왔을 때 공중폭격으로 민간인 5만 명을 죽였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할 때 프랑스 노르망디 시민들 3,000명 죽였죠. 그날 공격 하루로. 이렇게 얘네들 전쟁합니다. 서울에 들어와서도 영등포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고 고작 인천에서 서울까지 2주일 전투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 5년 동안 전투한 것처럼 서울을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AP 기자 하나가 그랬어요. 무슨 서울 도시가 이게 원폭이 떨어진 나가사키 같냐 그랬습니다. 유명한 중국 기자 레지날드 톰슨도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해방을 그렇게 끔찍하게 맞습니까? 그랬습니다. 북진해가지고 평양 곧 들어가거든요. 그때도 그랬어요. 무조건 초토화했습니다. 평양에서는요. 평양 점령할 때 최소 15,000명의 민간인을 죽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양을 검게 변한 죽은 자들의 공동체, 역병이 닥치기 전에 산자들이 모두 도망쳐 까맣게 탄 유령도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국하고 미국의 꼭두각시 캐나다 외무장관 레스터 피어슨 나중에 총리 되죠. 미국 트루먼한테 군대 파병 요청을 받았어요. 그때 가장 먼저 걱정했던 게 뭐냐 하면 미군이 워낙에 잔혹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갖고 캐나다한테 영향을 미칠까 걱정스럽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까지 미군은 잔인했다고요. 메가더는 1950년 크리스마스 전에 전투 끝낸다 그랬죠. 잔혹하게 다 죽이고 파괴하고 끝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50년 10월 달에 39도 선에서 딱 멈추다가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중국군을 이제 자극을 했죠. 중국군은 1950년 10월 19일 날 북한 영토로 처음 들어와서 땅을 파고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유엔군은 그것도 모르고 11월 달에 압록강까지 올라갔어요. 포위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예. 중국이 왜 들어올 수밖에 없느냐. 압록강 댐에다가 둥베이 세계성에 그 전기 전력 쓰고 있었고 농업수 받아 쓰고 있었잖아요. 압록강 와가지고 전투 벌이겠다는 놈을 가만 냅두겠어요? 이미 중국군을 거기다 배치시켜 놓고 있었죠. 그 군대가 바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군대의 상당수가 조선인들이라고요. 응? 그러니 전쟁 동기가 얼마나 컸겠냐고요. 공군도 없고 해군도 없었어요. 그리고 추운 밤에 공격을 주도했다고 중국군들이. 하지만 겨울 전쟁 다 준비하고 있었고 대량으로 공중 보급받고 있었고 전투기 지원까지 모두 받던 미군이 가진 것이라고는 기관총하고 소총, 수류탄밖에 없는 중국군한테 패퇴해가지고 수백 킬로를 후퇴하고 내려왔다고요. 패전한 거예요, 이게 북한에서 패전한 거라고. 그래갖고 1951년 1월엔 서울까지 빼앗겼어요. 중국군은 더 내려올 의향이 전혀 없었죠. 팽덕회가 절대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팽덕회 중국군 총사령관. 그렇게 흘러갔죠. 미군은 허겁지겁 후퇴하면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중국군이 인명을 경시한다. 인해 전술을 피운다. 아무리 쏴도 죽여도 다시 내려오고 다시 내려온다. 이런 개같은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이죠. 어느 전쟁에서 저기 인해 전술이 있어요. 인해 전술이라는 게 뭐 이거 정신 나간 전술, 그 전술이 전술도 아니고 하면 우리 다 죽여라 이건데. 이거는요 적군을 야만화하려고 하는 패전장들의 핑계예요.
응? 그리고 적군을 야만화하려는 선전선동이라고요. 중국군 장교들은 국공 전투에서 그 베테랑들이잖아요. 매복과 기습에 굉장히 능했고 방공호 파서 몸 숨기고 좁은 전선에서 그러고 싸웠다고요. 목표 한 곳을 양쪽은 다 계곡이고 목표는 하나야. 그러면 그 목표를 점령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 동서와 남북에서 쭉 내려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걸 웨이브 전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웨이브 어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가 인해 전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미군의 이 창피한 핑계를 갖다가 한국 교과서에 적어놨다고, 한국 사람들이. 다시는 인해 전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아주 무식하게 보인다고요, 그거. 군사 교본에도 없는 말. 인해 전술이라면 차라리 젤렌스키가 길거리 청년들 끌어다가 고기 분쇄기 만드는, 일을 시키는 건 똑같은 거지. 뭐 그 전술이지, 뭐. 고기 분쇄기라고 하는 말을 제가 2번 썼는데, 이게 한국 전쟁에서 미군 장성이 했던 말이더라고요. 고기 분쇄기. 젤렌스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미군의 군장성들이 한국의 장교들을 좀 무시했다. 그러면 한국의 군장성은 한국군 자체를 무시했잖아요. 수없이 많은 증거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령관들이 자국군 사병과 장교를 무시합니까? 클린스만도 아니고. 조지 패튼이 사병 싸대기 때려갖고 정직된 거 몰라요? 게다가 정치 군장성들은 말이야. 국방부 자금을 횡령해가지고 장비 부족 사태를 일으켰다고요. 그 이승만 주변에 있는 놈들이 꼭 그런 일을 일으켜요. 어? 이승만 측근들로 모여 있잖아요. 사령부가 그 국민 방위군 모으겠다고 하는 것들이 뭐 군 경력도 없는 것들이 68만 자원병들을 모아가지고 병력 수송비, 식비 모두 횡령해가지고 2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과 서로 나눠 먹고 그래갖고 이 청년들이 인천에서 경산, 청구까지 걸어갔다고. 그 겨울에 10만 명 전후의 청년들이 동사하고 배고파 죽었다고요. 응? 저는 국민방위군이라는 사건을 그냥 들어보긴 하지 자세히는 들여보지 않았거든. 이거 봤더니 말이야 전쟁 중에 마약 장사였던 베트남 부패 장성보다 더 악랄했단 말이에요. 하여간 이승만이 의도는 참 좋았다고. 근데 사람 잘못 골라 쓰는 거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신성모 같은 놈들 갖다 쓴단 말이야. 이승만은 항상. 응? 그 국민방위군 간부 너 죄다 그 이승만 파들 아니에요. 어쩔 수 없죠. 간부 5명을 총살시켜버리고 면피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승만. 이승만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 그 아부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서 갖다 쓰는 사람마다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이승만의 어떤 그 정치적인 이념에 대하여 어떠한 코멘트도 할 거 없어요. 좋죠. 뭐 자유주의 뭐 다 좋죠. 누가 뭐래요. 김일성의 주체에 대해서 저는 코멘트할 생각이 없어요. 중요한 건 역사적으로 해왔던 행동이 중요한 거지 뭐 이념이 뭐가 중요해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념. 전쟁 시에는요. 뭐 국가수장이든 사령관이든 좀 무자비하게 얘기해요. 응? 군인은 살인자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한다고요. 저기 사령관들이. 그러니까 어서 죽여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군대 내에는요, 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령관들이 그렇게 입 험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한군들이 시민한테 대했던 행동은요, 이런 무법천지가 따로 없었다고. 군인들 개개인이 무자비했다고. 미군한테는 그렇게 친절했으면 왜 한국하고 북한 남한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가혹했을까요? 무슨 탈레반도 아니고. 어? 타민족한테 그렇게 자긍심이 강하지만 왜 내부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서로 적대하고 싸우냐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잔인했던 미군조차 북에 올라간 남한군들이 북한에서 했던 행동은 치가 떨린다 그랬잖아요. 남한도 실은 그랬어요.
어? 북한 김일성이 몰수한 토지 때문에 쫓겨 내려온 그 기독교인들, 지주들, 뭐 부르주아들, 그 사람들의 자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 거 다 이해가 가요. 하지만은 자기가 북한에 적대하는 것은 북에서 내려와서 가난하게 됐다는 사실, 또 좌익한테 붙잡혀서 자기 아버지가 처형당했다는 사실, 그런 가족사 때문에 미워하는 거지 자기가 반공 투사기 때문에 미워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위선 떨지 말아야 돼요. 이해는 하죠. 반공이라고 하는 건 아름다운 포장일 뿐입니다. 그는 다들 알게 모르게 자기들 할아버지들의 분노를 이어받은 거예요. 그 분노가 왜 생겼겠어요? 다 개인적인 가족사 아니겠어요? 그렇게 역힌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전쟁 터지고 나서 저렇게 극단적으로 툭 하면 빨갱이에서 칼로 찔러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이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위선 그만 부리고요. 분노도 그만 부리세요. 그래야 됩니다. 다 지나간 거겁니다. 왜 자꾸 옛날을 붙이겨? 저 옛날에 참 지나간 비극을 갖다가 자꾸 되새기려고 그래. 노인네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1950년 12월 초에 트루먼이 핵공격 설레발을 치죠. 뭐 실제로 미군들은 항상 뭐 실제는 예비를 해야 되니까 핵공격 플랜도 짜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 허당이죠. 외교적으로 보거나 현실적인 군사 전략으로 보거나 핵전쟁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핵전쟁이라는 건 핵폭탄을 대량으로 사용할 게 아니라면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는데 그것도 극히 어려워요. 핵폭탄으로 군사 공상시설 대량 인구 밀집 지역 박살을 낸다 이거지. 그래서 병참에 해를 끼치겠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은 점령도 못해요. 방사능 때문에. 그 주변도 못 지나가. 그리고 그 나라 포탄 맞은 나라 어떻게 통치도 못해. 그런 미친 짓을 왜 하겠어요. 게다가 그 당시 중공군은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어. 도시 몇 개 부순다고 해결돼요? 승전 보장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래도 설레발을 그냥 친 거예요. 응?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핵이라고 하는 거는 대외 홍보용이지 현실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응? 러시아가 뭐 미쳤다고 핵을 안 쏴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핵을 쓰잖아요. 그러면 동맹국들이 등을 다 돌려버립니다. 그거는 미국도, 미국 CIA도 그렇고 소련의 KGB도 그 민심 조사에서 다 끝난 일들이야. 핵무기를 쓰는 순간 그 나라는 아무리 승전했다 하더라도 국제 교육에 거대한 문제가 생기고 외교상에 큰 문제를 가져가게 돼 있어요. 트루먼 행정부 국무부의 그 뭐랄까 메모랜덤 컨버세이션, 다시 말하면 국무부 직원들 사이에 그 대화 속기록이 있다고. 거기 다 나오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응? 아시아의 웬만한 국가들이 미국의 등을 돌릴 것이다. 이것은 핵 무기는 절대 쓰면 안 된다. 조기 아주 그냥 폐기된 얘기야. 근데 뻥친 거예요. 왜 트루먼이 1950년 8월달 언저리에 이미 폐기돼 버린 핵전쟁 가능성, 그거를 왜 다시 설레발을 쳤을까? 흥남 철수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 흥남에서 철수할 거니까 중국군 니들 들어오지 마라. 막 들어왔다가는 그냥 핵폭탄을 날린다. 이렇게 뻥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때 저기 미군의 한국전쟁에서 가장 큰 작전이 바로 흥남 철수 작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거대했어요. 일단 미군 10만 명이 나가야 돼요. 응? 그리고 35만 톤의 보급품이 있었다고. 17,000대의 무기 차량이 있었다고요. 이게 다 흥남에서 철수되어 있다고. 엄청난 작업이었죠. 뭐 이렇게 많이 갖고 들어갔어요, 북한으로. 게다가 이제 한 10만 명 또 북한 민간인들이 같이 태워달라 그러네. 난리 났지 뭐. 응? 중국은 철수하는 사람들을 안 건드렸어요. 미군이나 철수하는 사람들 건드렸지 중국군은 안 건드렸어. 게다가 건드릴 수도 없었어. 자기네가 지금 코가 석잔데 겨울에 뭐 맨발 벗고 있고 동상 걸린 상태로 뭘 철수하는 사람들한테 공격을 해. 하지만은 메가드는 아무튼 뭐
저 창피를 톡톡하게 당했습니다. 그래갖고 계속 핵으로 치자 그러는 거야. 이제 앞뒤도 모르고. 메가더가 이렇게 무식하고 순진한 사람이었던. 트루먼한테 자꾸 그 중국 쪽으로 해서 핵폭탄 몇십 개 날리자고 자꾸 그러는 거야. 아무 응답이 없고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1951년 3월 24일 날 중국 팽덕회한테 날렸나 뭐 택도인가 모르겠는데 이제 휴전 그냥 협상해버리자. 계속 이렇게 저기 북한에 군 주둔시키고 이래버리면 우리 그냥 북한 저기 중국까지 쳐들어간다. 말을 해도 이따위로 했다 이 말이야. 최후 통첩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한 거예요. 당연하죠. 트루먼이 메가더를 잘라버렸습니다. 이제 중국에 관한 얘기는 아주 입에 꺼내지도 않고 이제 북한만 얘기 꺼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1951년 7월 10일 휴전협정 들어가면서부터 2년간 끌어요. 휴전협정을. 그 2년 동안 미군과 한국군이 무슨 짓을 했을까요?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이라 그러면서 들어왔던 한국군이 부역자 처단하겠다 그랬죠? 나 살다 이런 거 처음 보네요. 응? 3년도 아니고 다 고작 3개월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물 갖다 바치고 음식 라면 끓여주고 라면 국수 끓여주고 다 부역이라는 거야 그게. 응? 그리고 두 번째 회복했어요. 1951년 3월 달에도 또 서울 들어갔을 때도 고작 2개월이 조금 넘었나 그래. 그런 북한군 점령하에서 일했다고 그걸 부역했다고 마구잡이로 때려주겠다 그 말이에요. 서울 시민들을. 아무리 전쟁 전부터 이념 갈등이 심했고 빨갱이한테 붙어먹었다 이 말 표현도 웃기는 거잖아. 뭐하러 빨갱이한테 붙어먹어. 빨갱이가 하라 그래갖고 그거 안 하면 자기 목숨도 그거 한대. 안 하겠어? 그런 배려 애정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한국 정부는. 이게 민족 해방 전쟁이든 간에 이념 전쟁이든 간에 3개월 점령하에 점령군한테 밥 좀 지어줬다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처단하는 사례가 이 전 세계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게다가 게릴라라 그러면서 잡아놓은 사람들이 죄다 어린아이고 노인들이야. 1951년 4월달 서울에 들어온 미군과 한국군이 잡은 게릴라라고 했던 사람들이 75%가 10대와 노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김일성의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공산제도잖아요. 에? 인민재판을 욕할 필요가 없고 공산제도를 욕해야 된다고? 북한은 아직까지도 법원을 인민재판소라고 불러요. 미군정에 4, 5년 부역했던 놈들, 친일 부역했던 놈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 족쳤다고. 그것도 재판의 절차도 지켰고요. 인민재판에. 한국군한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점령하고 후퇴하고 탈환하고 이런 과정에서 원래부터 복수혈전이 벌어지기 마련이에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2개월 3개월 점령하에서 밥 먹고 살라고 좀 붙어서 일했다는 사람들을 부역자라고 때려 죽이는 거는 이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2005년에 한국 전쟁을 중심으로 뭐 조사 다 했잖아요. 그래서 86%가 남한군하고 미군이 한 짓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시민 양민 학살한 거. 예? 미군이 서울 공중폭격하면서 서울 시민들을 때려 죽였다 이거지만 남한군들은 뭡니까? 직접 사람들을 잡아다가 쏴 죽인 거 아니에요. 남한에 있었던 인민군하고 남로당이 인민재판으로 처단한 남한 국민이 13.8%라고. 이것도 얼마나 부풀리고 하다가도 고작 13.8이라고. 근데 뭐예요? 남한군하고 경찰은 71%나 그렇게 청원을 받아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잠깐 코멘트 할 게 있어요.
한국군하고요 이승만 정권 하에서는요 정치 과잉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노인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지금 이 노인들이 얼마나 이게 흑백 논리 갈라치기를 좋아하냐면 우파 좌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래. 이게 완전 정신병이죠. 어? 흑백 논리에 팍 아주 머리에 반판 갈려있다고요. 세상에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세력이지. 응?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원래 갈라치기라고 하는 거는 여권주의 역사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듯이 이 정치적인 전술이라고요. 이 시사평론은 역사에서는 잘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이게 남북 분단 이후에 나타난 그 진영 논리, 이거 확실히 국민이 만든 게 아니에요. 모두 정부 구성원들 사이에 정치 투쟁의 산물이고 국민들은 그게 뭐 대단한 줄 알고 노예처럼 따라가서 배웠고, 게다가 북에서 내려온 지주 집안 개인사, 가족사라든가 좌우 갈등으로 처단된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들에 대한 복수의식이 한데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좌우 논리가 감정 싸움이 돼가지고 그랬다고. 한국에서 좌우끼리 서로 논리적인 싸움 한 적 있어요? 나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감정 싸움이야.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특히 우익이 그래요. 해방 후에 한국 좌익들은요 이승만의 헌법마저 아주 민주적으로 만들어줄 만큼 어떤 정치적으로 정당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방 후에 우익은 정당성이 없었고 분노만 표출했어요. 이제 거꾸로죠. 한국의 좌파는 1987년까지만 정당했습니다. 1987년 이후에 한국 좌파의 정당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거꾸로 옛날에 우파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정당성을 차지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즉 하는 말들이 웬만한 것이 좀 더 옳은 편이다 그 뜻이에요. 이게 지금 거꾸로 바뀌어 있다고요. 지금의 우익 성향의 그 젊은이들이요 이전에 그 서북 청년단 노인네들하고는 아주 다르다고. 보다 더 생각이 깊어요. 반면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여전히 과거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물론 지금까지 한국에서 습관처럼 해왔던 그 좌우 이 큰 개념을 존중하고 본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좌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 실은. 아무튼 1987년까지만 좌파는 정당성을 가지고 갔고 그 이후부터는 절대 정당성을 주장하지 못할 못된 짓을 골라서만 하고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2010년 이후에 나타난 어떤 옛날 스타일로 얘기하면 우파적인 청년들, 이 사람들의 정신이 오히려 더 뭐랄까 정상적이랄까 정당하다 할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파 청년들, 좌파 청년들은 좀 반성할 필요가 있고요. 시대가 그래서 그래요. 시대가 그래서. 물론 좌파 우파는 옛날 기준이에요. 제가 말하는 제 기준의 좌파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좌우를 얘기하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좌우는 따로 있습니다. 자, 박한서 씨가 이렇게 책에다가 적어놨더만요. 시민들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고 꿰어놓고 떠난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아나무인이었다. 어쩌면 자기 잘못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에 선수를 피느라 그렇게 위세를 부리는지도 몰랐다. 누굴 말하냐 하면 한강 다리 끊어놓고 도망쳤던 한국 군장성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시민대 방송했잖아요. 신성모 또 누구야 3명인가 모여갖고 녹음시켜놓고 튀었잖아요. 그놈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친 것들이 다시 서울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육을 할 수 있느냐. 친일파 정상은 그렇게 참작해 주더니만 그야말로 성은이 하회와 같이 하던 이승만 정부가 부역에는 그다지도 진압할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그것도 3개월인데 3개월. 아무튼 정치적 입장과 종교를 혼동하는 한국 사회였기 때문에 공산 점령 지역에서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매국노였다 이 말이죠. 그렇게 흑백 논리에 철두철미하게 빠졌던 한국 사회였다 이 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한국 노인네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미군을 보자고요. 1950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미군은 노근리에서 저 충청남도인가 충청북도인가 어딘가에 있던가 그러지? 노근리에서 163명 뭐 그 이상 죽였어요. 그죠? 양면들. 그와 유사한 그 살육이 54건이 더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쉬쉬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때 노근리에서 있었던 12살 아이가 이렇게 증언을 했죠. 미군은 어린아이가 파리를 가지고 놀듯이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놀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했던 짓이에요. 특히나 1951년 4월 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패전당했다는 복수심의 불에 타가지고요. 한국군 이상으로 복수심의 불에 타가지고 전투는 안 하고 살인밖에 안 했다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군에게 전투다운 전투는 없었다. 오로지 살인만 있었다. 이걸 누가 썼냐 하면 테오도르 페렌바흐라고 하는 군인 출신 역사학자가 써놨습니다.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이따위 전쟁입니다. 이 책을 존 맥케인이 한국 전쟁 역사서로 최고의 서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극우파인 존 맥케인이 한국 전쟁사 역사서 중에 최고의 서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뭐 이른바 우리 노인네들 참 많이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책이라고 했거든요. 1951년 그 서울로 밀려내려온 미군하고 한국 정부가 자국민을 상대로 그 살육을 행하고 있을 때 미군은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북한도 쓸어버렸습니다. 딘 러스크 미 국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 서 있는 벽돌이란 벽돌은 모두 날려버렸다. 북한의 공장, 전력시설, 철도, 댐 모두 공격당했고 파괴됐고요. 그 엄청난 그 개성하고 평양의 문화유산들 다 쓰레기 더미가 돼버렸고요. 민간 시설인데 이 군인한테 그 쌀을 제공한다는, 언제까지 쌀 준다고, 댐까지 폭격을 해버렸다고요. 그게 1952년이야. 휴전회담 막 하고 있는데 무슨 밥을 인민군한테 준다고 댐을 폭파시켜갖고, 그것 때문에 세계적인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미군이. 그래도 못 먹어도 고야. 전 세계가 이 1951년부터 1952년, 53년까지 이 공중폭격을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다고요. 그래도 못 먹어도 고래니까. 공군사령관 오토 웨일랜드가 그랬습니다. 저 댐 부수는 거 있잖아, 특히. 이 공중폭격이 참 좋은데 댐 부수는 거, 이야, 그거 한국전쟁에서 제일 볼만하더라. 그랬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발효되기 불과 25분 전까지 미 공군은 폭탄을 아낌없이 북한에 투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투하했냐고요?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까지 합쳐갖고 그 토탈 포탄량이 50만 톤인데요. 북한에 단독으로 떨어뜨린 게 62만 5천 톤이었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모든 산업시설이 날아버렸습니다. 일본 놈들은 그것도 모르고 일제시대 때 북한에 만들어준 산업시설을 잘 유지해갖고 경제가 일어났다? 일본 애들은요, 저기 한국 전쟁 자료에 다음 편쯤에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일본 자료가 좀 있는데요. 엉망진창이에요. 이 정신 상태가. 이 한국 전쟁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북한에서 다 깨졌는데 뭘 일제시대가 산업을 일으켜줘. 하여간 이 포커스는 지금 어딨냐면 왜 서로 그렇게 죽였냐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양키들이 한국인만 보면 총을 쏘아대니까 이 시절은 한국인이 되기에는 참 좋은 시절은 아니다, 얘기했다.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은 도대체 미군하고 한국군이 어째 그렇게 잔인했을까? 뭐 때문일까? 그 시대가 그랬을까? 글쎄요,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신앙과 정치를 분리시키지 않은 상태로 미국에 정착한 게 앵글로색슨이에요. 응? 이 전 근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요. 이 미국의 동부 사람들이 근대적인 의식이 없어요. 인종주의도 너무 세고 매우 전 근대적이라고 생각이. 신앙과 정치가 서로 같아요. 내 편 아니면 무조건 적이라고 하는 청교도적 논리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성리학 조선도 똑같지 않았겠어요? 한국의 조선 양반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편 아니면 무조건 적이다 이 말이야. 무조건 죽이라 이 말이야.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이념이 종교적인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고. 이 두 나라가 똑같아요. 청교도하고 성리학이. 그러니까 잔인하죠. 이거 박사 논문 주제감인데요. 누가 깊게 좀 연구를 해보면 굉장히 탁월한 논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미군의 이런 폭력성은요, 앞서 말했듯이 뭐 청교적인 어떤 개념도 있었겠지만은, 그런 오랜 문화에 젖은 것도 있겠지만은, 군산복합체의 그 전략이 그래서 그래요. 무기하고 병참 물품을 최대한 써야 했다고요. 무조건 갈겨대고, 무조건 먹어대고, 무조건 수류탄 던져야 되고, 무조건 포를 쏴야 돼요. (1951년) 미국의 육군 10,000명당 보급품이 하루에 270톤이 들어갔습니다. 1951년 똑같은 숫자 1만 명의 북한 사단 1일 보급품이 48톤이었어요. 6배나 더 많이 먹어치웠다 이 말이에요. 미군들은 무조건 소비를 해야 돼요. 이 자본주의적 전쟁과 공산주의적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물론 미군 물품 뒤로 빼돌린 한국의 군 장성도 자본주의적 전쟁에 참여를 했던 거죠. 1950년 9월 이미 전쟁 난 지 3개월이 채 안 돼가지고 이 소련의 이즈베스티아 이 잡지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한국 전쟁은 미국 대기업들의 비즈니스 액티비티다 그랬습니다. 영업활동이었다 이 말이에요. 1951년 전쟁 시작한 지 1년 지나서 미국의 GDP 성장률은 11.4%로 올라가 있었고요. 한국 전쟁 중에 미국 대기업들이 돈을 무지막지하게 벌어대니까 미국 의회는 법인세 이외에 초과 이윤세라 그래갖고 엑스트라 텍스를 30%를 붙여놨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요. 그래서 이 추가 법인세를 미국 정부가 챙겨가지고 다시 군산 복합체한테 무기 만들려고 또 다시 돈을 건네줬어. 서로가 서로 좋은 거지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300억 달러가 군산 복합체로 들어갔습니다. 1950년에서 1953년. 지금 돈으로 4천억 달러죠. 비교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가? 한 2천억 달러가 채 안 되죠, 아직? 근데 한국 전쟁에서는 4천억 달러가 군산 복합체에 주머니 안으로 들어갔고, 그 액수는 당시 미국 GDP의 14.1%였고, 2차 세계대전 총 비용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대단하죠, 그래도? 무작정 이 무기를 써야 됩니다. 전쟁 동안 미군은 85만 회를 출격했습니다. 그래서 총 항공기 1466대를 잃었죠. 비행기가 떨어진 만큼 군산업체는 뭐 돈을 무지하게 벌어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국민도 죽이고 남한민도 죽이고 북한민도 죽이고 유엔군도 다 죽이면 군산업체는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이죠. 군산업체에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무기 실험도 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전쟁은 신무기 실험장이었어요.
로켓, 바추카포, 헬리콥터, 뭐 퍼싱 패턴 탱크, 각종 화염 방사기, 백린탄, 무반동총, 제트 전투기 모두 한국에서 실험됐었고요. 특히 공군이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자폭용 드론까지 한국에서 처음 사용됐어요. 실제로 드론이 날아다녔다니까요. 한국전쟁에서 조종사 없는 비행기 폭탄 싣고 또 공중급유 실험을 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그리고 항공모함에서 항공기를 발사하는 항모전쟁이 완전히 정착화됐고요. 뭐 네이팜탄, 화학무기, 뭐 현대전의 모든 무기가 실험이 됐던 겁니다. 네? 미군이 이처럼 남북한을 파괴하고 무기 실험하고 그래갖고 군산업체가 승승장구했죠. 1950년 7월달 제너럴 엘렉트릭인 38%의 수익을 올렸어요. 그 전달 대비. 듀퐁은 25%의 수익을 올렸고요. 1950년 7월부터 1950년 6월까지 제너럴 모터스는 전쟁 계약으로 55억 달러를 따냈고요. 군용 항공기 구매가 단 1년 만에 3배나 증가했어요. 300%나 증가해가지고 보잉, 로키드, 리퍼블릭, 북미 항공 우주 산업 엄청나게 키워주고요. 이 고용수도 마찬가지예요. 1950년 20만 명 고용했던 이 항공 우주 산업체 그 직원들이 60만 명으로 증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공장이 너무 꽉 차가지고 캐나다 공장까지 열어야 했을 만큼 그렇게 미국이 한국전쟁 특수를 누렸다고요. 물론 미국이라기보다는 군산업체, 석유업체, 제약업체, 화학업체, 제품업체 이런 업체 얘기하는 거죠. 뭐 전체가 다 돌아가니까는 미국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지. 베텔 코퍼레이션은요, 1953년 전쟁 끝나자마자 주한 미군 세우겠다고 그 모든 그 하청 그 도급업을 맡아갖고 뭐 거의 다 베텔 코퍼레이션이 미군 기지를 만들어주고 돈을 벌었죠. 미국 석유 회사들은 한미 양국 군대하고 민간 경제 각종 원료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이익을 얻어갔습니다. 군산업체는요, 한국전쟁을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딘 애치슨이 얘기했듯이 앞으로 냉전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무기를 팔 것이고 나토의 군사비 2%를 정기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나토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무기를 다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갖추서 그 무기 다 떨어지면 나토를 해체시켜갖고 각자 도생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무기가 더 팔린다고요. 지금 폴란드처럼. 도널드 트럼프가 나토를 탈퇴하겠다고? 글쎄, 저는 그게 제대로 안 들리는데요. 군산복합업체가 어떤 아이들인데 도널드 트럼프한테 그런 말을 시켜요? 에? 미국에 나가겠다 그러면 나토가 자체 무장할 거 아니야. 그때 무기 얼마나 살 거냔 말이에요. 에? 무기 무지막지하게 살 거예요. 그래갖고 갈등을 일으키면요, 나토 해체하죠. 그러면 서로 간에 싸워요. 그러면 유럽 전쟁 또 벌어진다고. 그러면 미국은 또 돈을 벌어요. 그렇게 되는 거다. 아니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차 세계대전부터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모두 다 똑같은 방식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도 벌어질 유럽 전쟁은 나토가 해체해 가면서 혹은 미국이 나토로부터 탈퇴하면서 각자 무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군산업체들이 무지막지하게 돈을 벌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한국인 목숨을 고기 분쇄기처럼 갈아 넣어갖고 남 좋은 일만 시켰어요. 한국전쟁. 요시다 시게루 일본 총리가 그랬죠. 한국전쟁은 하느님이 일본에게 준 선물이라 그랬죠. 그리고 어떤 미국 경제학자는 한국전쟁 자체가 마샬플랜이라 그랬어요. 일본에게. 전쟁 조달품을 수출하고 수입도 완화하고 디플레로 멈춰있던 일본 공장 다 들어갔지. 국제무역이 엄청나게 개선이 돼가지고요. 갑자기 돈이 막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이 막 나오기 시작했지. 일본인들 막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1964년 도쿄올림픽이 한국 덕택이로 말하는 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죠. 그랬습니다. 중국이요?
중국은 어찌 보면 최소한 문화적으로는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예요. 한국전쟁은요, 중국이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중국이 정말 마음껏 질러댔어요. 전 세계 외교사에. 그렇습니다. 소련이 뭐 무기나 좀 팔아먹고 그냥 위상이 좀 떨어졌고, 뭐 그랬던 거죠. 이렇게 한국은 초토화되는 데서 또다시 오뚜기처럼 살아났습니다. 자기 발등 찍어놓고, 예. 자기 발등 찍어놓고 둘기 얻어 터진 다음에 코피 닦고 다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오뚜기 같은 민족이에요. 아우, 나는 오뚜기처럼 살긴 싫더라고. 감사합니다. 제 5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